네, 발표를 맡은 박정희라고 합니다. 아마 발표 자료집에 이름 보고는 여자가 아니었을까 아마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본인 맞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발표 신청을 강제에 의해서 하면서 그냥 제목을 하나 불러드렸는데 이게 여기 우리 기획 주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주제 발표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이 팜플렛이 나오고 나서 제가 주제 발표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다행히 그때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자료집의 글은 제가 토론자 선생님이 토론 준비하셔야 돼가지고 급하게 보내드렸던 제 어떻게 보면 메모 노트의 글이라서 이 이후에 작성한 원고가 따로 있는데 이게 아마 편집 일정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입장에서 되게 난감합니다. 메모 노트를 이렇게 보여드리게 돼가지고 난감한데 뭐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발표 맡은 주제와 관련해서 조금 시간도 있을 거고 분량도 꽤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내용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발표를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관심사로 한국 근대문화 소설과 넓게는 저널리즘, 좁게는 신문 저널리즘과 국한해서 이렇게 상관성이랄까요? 이 영향관계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고 그걸로 박사학위를 학위 논문을 작성했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1920, 30년대 얘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소설에서도 제가 읽은 몇 편 안 되지만 이런 얘기들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었고 몇 작품을 봤을 때 큰 얘기는 할 게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대상이고 밀어놨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신소설을 한번 읽어보자라는 생각으로 발표 주제를 던져놓고 한 두 달 동안 한 6, 70편 정도는 읽은 것 같아요. 뭐라 읽었더니만 생각보다 작품에 이런 뭐 신문 기사 내지는 신문에 대한 얘기들이 소설에 많이 등장하고 근데 이제 작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잘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어떻게 이걸 정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크게는 한 세 유형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러다가 한 작품을 제 문제의식과 이렇게 매칭될 수 있는 한 작품이 발견돼서 그 한 작품을 조금 상세하게 논하는 식으로 발표문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논의에 앞서가지고 설명할 게 좀 많은데요. 개화기의 신문 매체의 등장과 우리 문학 내진 소설의 근대 소설의 성립 과정을 설명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 많은 가운데 제가 어떤 지점을 논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딱 이 신문 기사 내지는 신문 매체 인식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개화기 서사 양식들의 다양한 소개, 예를 들면 뭐 토론체, 문답체 소설이나 우위 소설이나 우화 소설들 같은 계열에서도 드러나고 역사 전기물에서도 있는데 신소설에 좀 주목하고 싶었던 거는 서사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강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신소설에 확정을 할 수 없어서 또 신소설이라는 범주도 예를 들면 뭐 이효재가 1920년대 장작한 이것도 신소설의 범주에 넣어야 되냐부터 해서 이렇게 대상이나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할 거리들이 좀 있는데 그걸 제가 정리를 잘 못한 상태에서 그냥 따옴표로 신소설이라고 했습니다. 주요 대상은 1900 혈어인 누부터 해서 1919년 최찬식 작품까지 이렇게 제가 다뤘고요. 그 속에서 이제 진짜 신문이라는 글자만 나오면 이렇게 눈이 가는 그런 읽기를 좀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작성한 거는 선생님들 발표 자료집의 2장에서 정리한 건데요. 이 정리한 내용이 조금 같은 내용이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신소설 속에서 신문이라는 매체나 신문 기사
인물가 등장하거나 언급될 때 어떤 식의 의미한 유형화 가능할까 했을 때 하나는 인물들이 신문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라는 식으로 신문을 인용하는 유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등장 인물들 혹은 서사의 사건과 관련 없이 관계 없이 언급될 때 이제 신문을 보니까라는 말이 한 유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신문에 났는데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작중 인물과 사건이 신문에 보도된 거죠. 이제 그런 유형들로 하나 카테고리를 잡을 수 있었고, 이제 그 양자를 포함하는 거면서 제가 신소설에서 조금 흥미롭게 생각한 거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신소설 혈연유에서 아버지가 워싱턴 신문에 딸내미 찾는 이 광고를 게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 매체를 이용해서 자신이 사람 찾기 광고에 국한된 거지만 아무튼 누굴 찾는다라는 광고를 게재하는 이런 신문 기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신문 매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렇게 사람 찾기 광고가 좀 유형화할 수 있을 만큼 등장해서 제가 한 카테고리를 잡았습니다. 크게는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났는데, 하나는 신문에 광고 놓기, 이렇게 해서 제가 작품들을 유형화를 해서 좀 살펴봤고요. 뭐 예상하시는 것처럼 저도 되게 다른 생각보다 우리가 요즘은 신문지에 대한 활용도, 용처,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펼치는 모습, 이런 일상성에 관련되는 얘기들이 좀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가설로 20, 30년대는 많지만 신소설에 있을까라는 궁금함도 있어서 이렇게 펼쳐봤는데 굳이 그런 장면이 조금 나오는데 그걸 굳이 일상성이라는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논문에 쓰진 않았지만 일본의 번안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면들이 좀 나오는데 우리 작가들이 작성한 신소설에서는 좀 드문, 거의 없다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런 특징이 하나 있고 관련해서 이제 그 인용한 대목들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신문을 보니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물이 기차 시간표를 확인한다든지, 뭐 1909년, 10년 이쯤에 대한매일신보에 보면 기차 시간표가 나와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요. 역시나 심심하니까 신문을 봅니다. 심심하니까 라는 차원도 있고, 또 뭐에 몰두하다가 그걸 잊기 위해서 신문을 본다, 뭐 이런 장면도 나오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신문 기사에 어떤 대목을 인용하느냐인데, 하나는 논설입니다. 우리가 홍도화의 이혜재 홍도화 작품에 나오는 제국신문 논설 인용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신문에서 전달하는 메시지에 이 논설 차원에 해당되는 걸 인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바운더리는 자포 기사에서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포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 자식이 아비를 쳤느니 아니면 계집이 서방을 죽였느니 뭐 이런 기사들이 신문 자포에서 봤다. 내가 지금 맞으려는 이 며느리가 그렇진 않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끌어갈 때 인용을 하거나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하나 조금 흥미로운 거는 그 작중 인물들의 독자의 성이 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귀족의 부인들도 있지만 하층 하인이나 계집 종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넓게 봐서 논설이나 자포를 인용하든 어떻게 신문 매체가 하는 매체에 대한 인식을 학교와 학생, 이 계몽 구조가 신문에도 그대로 신문의 학교적인 기능과 독자의 교육 대상으로 여기는 이 구조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걸로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신문에 났는데, 그러니까 작중의 사건이나 인물에 관련된 게 이제 게재됐을 때는
여러 가지 또 유형이 있습니다만 그 여학생이 졸업한 소식, 졸업방이라 그럴까요? 졸업한 소식이나 인물들에 관련되는 정보들이 이렇게 게재된 경우가 확인되고, 또 하나는 그러한 작정 인물들의 사건이나 어떤 그 내용이 신문에 이제 독자들한테 모범담으로 그러니까 공포되는 식으로 신문 기사화된 경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뭐 수저를 잘한 학생, 수저이라기보다는 추월생 같은 경우에 그 예비 신랑이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약속했던 그걸 지키는 삶의 그 모범담을 신문에 게재해서 찬양 신문이 찬양했다더라, 뭐 극찬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소개되는 경우들이 확인되고요. 이건 아마 신문의 어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능과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의 어떤 도덕적 감수성이나 이데올로기의 기준들에 부합하는 역할을 신문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신문에 게재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신문에 광고 놓는 이거는 이제 사람 찾는 거와 관련되는 건데, 제가 뭐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확인한 작품은 한 3작품 정도 되는데, 이걸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우리가 신소설의 이른바 우연성, 인물이 이렇게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연적인 거라고 이렇게 평가했던 관점에서 이 작정 인물들이 근대적인 신문 매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사람 찾는 광고를 낸다라는, 이걸 저는 조금 우연성이라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좀 집중을 한 건데요. 뭐 사람 찾는 광고 아니고도 예를 들면 물건 잃어버렸다고 찾는 광고나 이해조의 자유종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자기 남편이 오뚜기 상점을 개점을 해서 이 상품 광고를 신문에 냈더니만 이익 많이 봤다, 이런 이제 언급도 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광고들도 있는데, 이제 사람 찾는 광고 같은 경우 이제 신소설의 아까 말씀드렸던 우연적인 만남 인물들의 이것과 어떤 연결을 시켜서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주목을 했는데, 이야기가 조금 다른 데로 가버려가지고요. 예를 들면 그 발표집에도 제가 인용을 했지만, 혈연류 같은 경우에 만세부에 연재될 때 조판의 형식을 그 신문 연재되는 란에 수록되고, 신문 연재 소설 안에 그 게재되는 속에 광고 그 문구와 수록 형식은 다른 그 신문 지면의 광고 조판과 똑같이 이렇게 게재된 사실들을 확인하고, 물론 단행본으로 나올 때는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판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신문 속에서, 그러니까 신문이라는 매체에 똑같이 연재되면서 또 신문의 광고를 언급하는 이런 이중 삼중적인 구조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또 관심이 또 가버려가지고 만남으로 갔다가 그래서 지금 생각이 정리된 거는 아니지만, 아무튼 신문 매체를 되게 닮으려고 했다라는 것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되는 신소설에서 확인되는 신문 기사의 어떤 양상들에 대한 거는 이 정도로 스케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발표 자료지 90페이지에 제가 이제 이 신소설에 국한된 거라기보다는 근대 소설이 성립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신문 매체 혹은 신문 기사와 어떤 관련성들을 얘기해 볼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제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뭐 기사가
팩트가 픽션화되거나 혹은 신문 기사가 작성되는 방법하고 소설이라는 이 미적 자율성을 갖춘 한 양식이 정립되는 과정의 상관관계는 뭐 고진도 근대 소설과 신문 사문명 기사는 쌍둥이다 이런 말을 했고 뭐 우리도 그 정도는 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주제를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로 확인되는 신문 기사나 당대의 어떤 팩트가 있고 이걸 작가가 어떻게 창작했느냐의 그 획득한 미학성을 추출하는 이런 관심들이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한 작가는 물론이고 이제 문학사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데 저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신문 기사도 못 믿겠다. 이제 이건 좀 확대하면 현실이라는 거에 대해서 신문 기사가 바라보든 작가가 바라보든 그걸 신문 기사들은 그 가능성이 낮지만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신문 기사든 현실이든 이 자체가 불가해한 어떤 대상이라는 인식 이게 이제 저는 근대 소설이 성립되는데 아주 중요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신소설에서는 이 확고부동한 교사이거나 스승이거나 선생이거나 신문이 전달하는 활자화된 이거는 어떤 마술을 부려가지고 끼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야 저는 근대소설이 탄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세소설에 있을까라고 궁금했었고 하나 확인한 작품이 이제 만인산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가짜 뉴스라고 써놨는데 아무튼 언론이 조작 가능하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나 장면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서 조금 논의를 한 건데요. 한번 거기는 읽으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핀 이 신문 혹은 신문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신소설에 반영되어 있는 이것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신문 매체에 대한 어떤 맹신에 가까운 공공성 혹은 정론성에 대한 인식을 보인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문 매체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은 다른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개화, 계몽, 교육의 기관으로서 갖춰야 되는 역할들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신소설도 충분히 그걸 다 확인할 수 있었고요. 했을 때 위에서 세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신문 기사에 대한 의심, 이것은 근대 소설의 정립 과정과 관련해서 제기해 볼 수 있는 어떤 질문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20, 30년대 얘기를 할 때 이건 되게 중요한 질문 같고요. 다음 단락에 20년대의 신문 기사에 대한 인식과 소설의 미적 자율성 추구와 관련해서 염상섭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소설 속에서 마지막 장면인데요. 신문 기사가 다음날 났는데 아무도 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 인식, 이게 신문의 시대인 이 신소설 시대에도 확인될 수 있을까 하는 제 궁금함이 만인산에서 조금 확인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만인산이 중요한 지점은 제가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작품 자체에서 보여주는 신문 기사의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작품이 상관된 시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만인산은 고한말 봉건 지배층의 부패상에 대한 고발과 풍자를 시도한 작품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한 주사가 매간 매직을 위해 여론 조작 방법을 전통적인 만인산 방법하고 근대적 매체인 신문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중에 두 대목이 나오는데 신문과 관련해서는 하나는 이제 매간 매직의 현실을 고발하는 신문들을 언급하고 있는 이 서술자가 이제 당대 신문에서 매간 매직에 대해서 이렇게 날마다 비평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이 상황을 이제 인지한 이 두 인물은 그 한주사와 해주집 이 부부는 피해서 지방 밀양 분수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밀양에 내려가서 어떤 짓을 하느냐에 대한 게 이제 서사의 중심이긴 한데 여하튼 이 신문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매간 매직의 현실을 비평하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는 신문, 연설, 경무청의 단속 이런 메커니즘 속에 신문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요. 다음 이제 내려가서 한 주사가 그 지방 지역민들의 돈을 빨아먹기 위해서 하는 그 짓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만인산을 꾸며가지고 하는 거와 하고 하나는 신문에 포장을 해서 32 수령 중에서 청백리로 첫 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 사람은 밀양 군수라고 경성 각 사회에 알리는 이런 신문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구사하는 한 주사의 이른바 여론 조작은 전통적인 방법인 만인상과 근대적인 방법인 신문을 통해서 알리는 건데요. 여차여차해서 이 두 부부가 틀어진 상황에서 한판 싸움을 하게 됩니다. 앞에 싸움이 쭉 이어지다가 말싸움이 이어지다가 지금 거기 인용한 대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해주집이 한주사 당신이 이런 여론 조작에 가까운 만인산도 강제로 그렇게 사람 사서 한 거고 신문도 그렇게 위조한 거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한주사가 대답하는 대목들을 인용을 한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는 해주집이 이제 자기가 문제 제기를 하고 한주사가 답을 했을 때 한주사는 그러니까 내가 만인산을 꾸려가지고 경상 내부에 다 알려놨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하고 추주필법을 가진 신문에도 내가 이렇게 다 알려놨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 두 가지 증거를 들이대는 거죠. 됐는데 해주집은 만인산에 대해서는 그 상세하게 비판하는 언술이 있는데 이 신문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없고 바로 다른 얘기로 이게 뭐 생략도 없고요. 이야기가 다른 데로 넘어가는 이런 장면을 제가 보고 생각해 본 거는 이 해주집이 이렇게 만인산에 대해서는 그 반박을 하는 얘기를 하지만 신문에 대해서는 못하는 건 뭘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이 대목을 이제 이 작품이 발표된 시기와 관련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93페이지 두 번째 단락인데요. 이 작품은 1909년에 단행본으로 발표되었고 아직 뭐 신문이나 다른데 먼저 발표된 건지는 아직 확인 안 되는데요. 하여튼 9년에 발표된 이 작품이라서 광무 신문지법 7년에 제정된 그리고 개정 이루어지고 한 이 신문지법하고 그리고 1909년에 출판법하고 언론 통제와 탄압 이 검열의 상황 속에서 출간된 작품이라는 걸 고려한다면 이 만인산에 대한 거는 전통적인 거에 대한 거라서 해주집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비판 한 주사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었는데 신문에 대해서는 딱 아무 얘기도 안 하는 이 사항 이거는 아마 언론 통제에 기인한 게 아닐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신문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권력의 조작, 왜곡, 가짜 가능성 뭐 이런 거라면 어쩌면 권력 통치의 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이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권력층 입장에서 볼 때 이 지적은 치명적인 거겠죠. 그래서 질서를 방해하고 치안 방해를 하는 이 불순한 거를 허용해 줬을 리가 없다. 이게 이제 검열에 의해서 삭제됐을 가능성하고 작가 자신의 이런 출판법을 자기 검열에 내재화했을 때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여하튼 이 만인산을 통해서 제가 주목을 해보고 싶었던 거는 이 근대 소설의 형성 과정과 관련한 이런 제 문제 의식 때문에 뭐 이런 분석까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건너뛰거나 한 내용들은 우리 토론해주신 선생님께서 질의해 주실 거기 때문에 거기 이어서 대신 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의 논문 너무 잘 읽었습니다. 그 순서설 연구라는 게 그 당시에만 쓰여지는 어떤 특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서사 구조가 거의 유사해서 분별력이 별로 없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물들이 이제 반복해서 등장을 하면서 그 소설들의 어떤 특성을 거의 잡기가 힘든, 그래서 일일이 메모를 하면서 이제 읽지 않으면 다른 소설하고 섞이게 되는 그런 난점들이 있는데요. 그 선생님께서 이제 그 양상들을 추적하시면서 많은 신소설들을 다 통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받은 논문은 이 정리된 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메모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운이 좋게도 저는 선생님이 다시 수정하신 부분을 에 대한 어떤 논문을 받아서 조금 수월하게 읽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문제 제기는 이제 여기서는 신문 기사 양상을 이제 하나로 나누고 있고, 하나는 가짜 뉴스를 이제 두 가지로 논의를 구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제 양상 나눈 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한 어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토론문 같은 경우에는 1번 토론 주제인데요. 그래서 이 82페이지에 발표문 82페이지에 보시면 그 정보 전달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인물의 어떤 근황 사건이 다른 인물들이 그 신문 기사를 보고 그 인물에 대한 어떤 정보를 공유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송민호 선생님의 어떤 논지를 가지고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이 되는 신문을 통해서 인지하는 어떤 구조가 이해조의 어떤 창작성의 몰락가장 아니냐, 형식적인 어떤 새로운 미학을 구성하지 못한 그런 반복의 어떤 구조 아니냐라는 것을 이제 가지고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논의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이해조만의 어떤 문제인가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독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연속해서 이제 신문에 연재가 됐을 경우에는 연속해서 그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이 신문이라는 것이 이제 그 바로 연속해서 읽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그 시기에 있었는지, 그래서 독자들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독서의 어떤 상황, 이 신문이 제대로 배달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서사가 비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반복의 구조를 쓰고 있지 않은가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상정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히 이해조의 어떤 문학적인 어떤 능력으로 폄하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신문 광고란을 통해서 인물들이 상봉하는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에 관련된 새로운 논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발표문 89페이지에 선생님이 잠깐 언급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우연성이 이제 고전 소설에서는 그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순소설에서는 이 우연성을 신문 광고로 대신해서 만나게 되거나 상봉하게 되거나 새로운 어떤 정보를 받거나 뭐 이런 거로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신문 광고란을 통한 우연성의 어떤 지향이 이제 근대소설 서사서 특징으로 설명하고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는 이제 단순히 기능을 대리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현실에서 이런 공적인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상봉하는 어떤 부분들이 조금 현실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조금 당시에 있었던 거로 제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현실을 그대로 가지고 온, 그래서 이런 근대적 소설의 어떤 서사 특징을 가져왔다라고 하면 앞에서의 어떤 이해조의 어떤 논의랑은 조금 반대되는 의견이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가짜 뉴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만인산이 이제 공공성 신뢰성의 의심을 제기하는 어떤 부분들, 그거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논의들이 조금 앞에 논의들을 조금 더
이 논의들이 채워진다면 좋은 논문이 되지 않을까, 좀 재밌는 논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논의들은 기존에 신소설에서 논의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 내용이 왜곡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조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만인산을 이제 가지고 오고 계신데 이 만인산만 가지고 논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찾아보셔서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찾아보셔서 그 특징들을 요약하시는 예정이신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그러면 더 논의가 더 철저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인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특성들을 조금 얘기하기 위해서는 백각산인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백각산인이 이해조라고 이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조가 1900 이제 9년, 10년 이전에는 이제 다른 신문에도 대한민보에도 쓰고 하면서 약간 좀 저항의 어떤 이미지, 비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대한매일신보에 연속적으로 12편의 어떤 소설들을 연재를 하면서 완전히 이제 통속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지점 1909년에 쓰여졌다라는 지점에서는 이제 자유종 같은 경우하고 이제 비슷하게 그 연관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감 정치의 어떤 상을 우위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해조랑 같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가의 논의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이제 앞에 이렇게 나열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 어떤 나열의 방식에서 그 신문 간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신문에서는 이런 특징들이 잘 드러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내드린 그 발표문 보고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거 보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을 환기시켜 주셔가지고 토론문을 엊그저께 받아봤거든요. 받아보고 나서 발표문을 빨리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처음에 제가 서두에 발표 전에 한번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게 아까 이해조 1910년 뭐 정확하게는 한 12, 3년 이후에 이해조 그 전에 이해조와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그 송민호 선생의 언급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이해조가 왜 신소설이 우리가 뭐 통속화되거나 몰락할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송민호 선생은 그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신문 기사의 차원이 소설이 추구하는 실감이라 그럴까요? 묘사의 능력을 거의 장악하는 혹은 넘어서는 지점을 확인했을 때 그럼 신소설 내지는 소설이 어떤 새로운 미학적인 걸 담아내야 되느냐의 상황 속에서 그 대안을 못 내세웠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저는 20년, 30년대를 공부하면서 딱 하나 떠오르던 게 별공본에 이른바 온갖 동물들이 수록될 때 그 차원의 작가들의 그 당대 문단에서 소설에 대한 인식들이 문단 침체와 관련돼 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설이 3면 그러니까 신문에 3면 기사씩 단편이 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 평가할 때 부정적인 수식어로 사용할 만큼 되게 많이 씁니다. 그 장면을 제가 1910년대 이 송민호 선생의 언급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걸 인용을 하면서 그 제가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소설의 범위를 어떻게 놓고 할 때 기존 연구 선생님들은 다 구획화 시켜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뭐 7년부터 10년, 10년, 12년 이렇게 이제 10년대도 또 세분화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제가 통째로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설득력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여하튼 제 문제의식은 좀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게 인용됐고 서술된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신문 기사가 이제 사건을 요약하거나 요약적 제시 기능 같은 것들은 이게 이제 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고전 소설에서의 그 구술성의 흔적 혹은 그 이야기를 요약하고 반복해주고 하면서 독자가 그 서사를 따라가게끔 하는 이런 역할들은 기존에 쭉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신문 기사의 형태로 나오는 것들은 조금 다른 차원도 있겠지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자들을 위한 배려는 확실히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여기 작품 중에서 이렇게 보도 기사들은 저 국한된 기능이지만 이제 신문 연재 소설이라는 이 양식의 순서 그 후대를 보면 30년대만 가도 지난 줄거리라는 형식으로 한 10회, 30회 이렇게 묶어가지고 지난 줄거리 형태로 이렇게 소개해주는 이런 것들이 게재가 되죠. 그것처럼 딱 서로 관계가 있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반복 서술이 독자들의 수준을 고려한 거와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우연성 문제는 제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차에서 우연히 만났다. 이 불가능한 거냐? 어디까지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냐?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기차 이용하는 계급이나 뭐 사람 숫자나 시간표 이거 하면 충분히 인과성이 설명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건 좀 다른 얘기고 이 광고를 통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체에 대한 근대적인 매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인물들이 행위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우연성으로 평가하거나 바라보기보다는 인과적인 거라고 제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네요. 저기 아까 말씀하신 그 만인산의 그 풍자성과 관련해서는 저도 그런 고민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 이 그 사설이나 그 신문사에서 그 당대의 언론 상황이나 비판하는 언론 매체에 대한 그 역할과 관련해서 그런 담론들은 되게 많은데 특히 대한매일신보를 중심으로 그리고 뭐 소경과 안전방위 문답 같은 곳에서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한민보의 전령신화나 이런 문답체나 우위 소설이나 뭐 이런 다른 서사 양식에서는 이 부분이 확인이 조금 됩니다. 근데 제가 신소설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만인산에 좀 집중을 한 거고요. 말씀하신 내용 그 전체적인 그 언론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만인산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질문은 제가 뇌람되지만 단행본 위주로 이렇게 신소설을 읽어서 일일이 아직 그 신문 연재 상황과는 대비를 못한 상황이라서 추후에 확인해서 보완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